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인물 용어에서 K자형 회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모든 주체의 소득이 한꺼번에 위축됐다가 이후 고소득층 집단은 침체에서 빨리 회복되거나 더 부유해지는 반면에 저소득층은 회복이 더디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K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K자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K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요게 요 방향으로 가는 게 하나가 있고 요 방향으로 가는 게 하나가 있다. 양극화가 이제 심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죠.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용어를 정리해 보시고 킬러 합병. 아주 나쁜 짓입니다. 반경쟁 전략 인수 합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이 소기업을 인수해서 그들의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막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기업이 소기업을 인수해버리고 그들의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막는 건데 피인수 기업의 혁신 상품 개발 및 그 다음에 미래 경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한 후 제품 개발, 판매를 중단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말이에요. 해당 기업을 인수하고 제품 개발, 판매를 중단해버리고 그리고 자기네가 원래 팔던 것이 잘 팔리도록 하는 M&A 기법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거는 이 시장 경제 원리에서 봤을 때 이 좋지 않은 사례가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혁신 활동이 저해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걸 킬러 합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돈 없고 혁신 막 개발하고 이러느라고 막 시달려왔던 기업은 당장에 단비 갔잖아요. 돈 주고 인수하겠다니까. 그러니까 단비가 되니까 이거를 팔았는데 사실은 그 애지중지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사장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이게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편면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조정안에 대해서 금융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은 금융사는 이제 분쟁 조정의 결과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편면적 구속력은 구속력이 한쪽으로만 작동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금융거래상의 분쟁이 발생했다 이럴 때 이제 그 금융당국의 조정안이 있을 때 이걸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조정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분쟁 조정의 결과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역차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러기는 한 거지만은 이게 이제 대부분의 이 금융 분쟁이 굉장히 소액이래요. 대부분이 다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분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 소액을 가지고 분쟁을 하는 사람들을 구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외국에도 선례를 보니까 영국, 호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금액 제한을 두고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걸 해보자라고 해서 이 카카오뱅크 만드신 분이 그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어요. 여당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이제 이 개정안을 냈다 해가지고 편면적 구속력 이런 것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이 스타트업 이랬는데요. 빠르게 변하는 기술 발전 속도로 인해서 기존의 법 제도로는 규정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사업을 한 스타트업이다. 그래서 이게 항상 논란이 좀 생겨요. 이걸 규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생기는데 에어비앤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버 같은 거. 그래서 우버도 나라마다 어디는 좀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법 제도가 없는 틈을 파고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레이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좀 대체로 좀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타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케이스라고 사실은 볼 수가 좀 있겠는데 타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의 공백이라기보다는 법 제정 취지를 좀 비껴가서 조금 더 문제가 된 케이스고 여기 에어비앤비나 이 우버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법에 공백이 있는 부분이고 자발적으로 뭐 이게 소비자들끼리 뭉쳐서 소비자가 직접 공급자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 모델을 만드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공유경제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 어떤
이게 이제 규정이 있는 거죠.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좀 인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유경제 관련된 어떤 그 틀이 제대로 이제 만들어져 있지 못한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전제하여 그 속을 파고드는 이 스타트업을 그레이 스타트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시자본주의란 말은 미국의 사회학자 하버드 경영대학의 명예교수인 주보프 교수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다. 지난해 져서 감시자본주의의 시대가 발표되며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자본주의인데 이게 가만 보니까 있잖아요. 기업들이 사용자의 개인 경험, 개인이 어떻게 이제 여기서 뭘 찾아다니는지를 보고 이걸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서 페이스북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고 구글은요 검색과 이메일 등을 유인책으로 무료로 주는 거예요. 무료로 주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사실상 빅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자라고 하는 게 이제 구글세 같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속에서 이런 자본주의가 이제 형성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제 사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유통되고 수집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좀 이제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감시자본주의라는 게 있고요. 이 쿼드는 이거는 지난달에도 있었고 이번 달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핫시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뜨거운 시사. 어떤 것들이 뜨겁나? 2020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이 과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노벨상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를 품어봤지만은 잘 되진 않았고요. 이제 C형 간염, 블랙홀, 경매이론 등 연구 등의 업적을 기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상의 분야가 뭐가 있는지를 좀 알아주세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이슈를 또 가지고 온 겁니다.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이렇게 6분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생리의학상과 물리학상, 화학상, 그리고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뭐 기억하기 좋죠?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몇 개가 있을 거니까 거기다 추가해서 이렇게 보태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구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꼽혀요. 근데 실제로 권위가 굉장히 높고요. 노벨상은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로벨이라고 하는 뭐 알죠?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던 이 다이너마이트가 자기가 이제 좋은 취지로 개발했지만은 이걸 전쟁에 활용되는 것이 가슴 아파서 유언을 남겼다.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이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해라라고 해가지고 1901년 제정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상에다가 문학상, 평화상이 있었다가 69년부터 경제학상이 나중에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가 누구다 나왔는데 그것까지는 뭐 우리가 이제 다 뭐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는데요. 이게 이제 방식을 보면 평화상을 제외하고는 개인에게만 수여하고 또한 있잖아요. 평화상은 그래서 단체가 수상을 하고 올해도 있잖아요. 올해도 식량기구, 세계 식량기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은 수상 후보자에서 제외가 되지만은 생전에 후보자로 지명된 경우에는 사후에도 수여하는 게 가능하다. 그 전에 이제 후보자였다라고 한다면은. 자, 그리고 이제 시상식은 노벨이 사망한 날인 12월 10일에 이루어지는데 이제 평화상 시상식만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고 나머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다. 우리가 이 장면은 보신 분들도 있을까요? 찾아보면 있을 텐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때 평화상을 받았죠. 그가 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그 이제 민주주의 운동가이고요. 세계적으로 아주 높게 인정받는 운동가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이제 열어서 그런 거에 대한 공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서 연설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상자에게는 900만 스웨덴 크로나, 그래서 약 11억 원 정도가 주어지고 공동 수상이면 이를 나눠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돈이 문제겠습니까, 사실은. 그죠?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그러고 그 김대중 대통령은 이것을 갖다가 그 김대중 그 도서관 이런 데에 기부를 해 놓은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 뭐 그 아들들 간에 뭐 상속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좀 얘기가 있던데
이 고인의 이거를 훼손하고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자식들이 자기 거 아니잖아요. 자기 거예요? 왜 자기 거지? 아이, 참,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참, 아무튼 그 얘기는 뭐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요게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요게 이렇게, 요런 수상 금액이 있고, 물리화학 경제학상은 스웨덴 왕립과학원에서, 그리고 또 이제 생리의학상은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정하고요. 문학상은 스웨덴 할리먼, 그리고 평화상은 노르웨이 국회가 선출한 5인의 위원회가 이제 선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문학상에서도 좀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있죠. 뭐가 있었냐면은 밥 딜런이라는 대중음악가가 문학상을 받아가지고 이 가사를 쓴 것이 문학적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상을 받아서 아주 놀라움을 또 금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됐던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는 연평도에서 공무원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인데 북한군에게 피격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주장이 좀 충돌하고 있어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기는 한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우리가 이제 서해 5도 그랬을 때 그 옹진군에 있는 백령도에서부터 그 소연평도, 대연평도 등 요 이제 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는 북한하고 마주 보이는 섬이에요. 그런 섬인데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공무원 이모 씨가 북측의 총격을 받고 이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국은 북측이 시신을 수습해 불에 태운 것으로 이제 잠정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북한이 남측 비무장 민간인을 잔인하게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이런 사건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다면은 정말 이건 잔인무도한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군인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장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런 일이 최초는 아니죠. 박왕자 씨 사건 같은 거, 금강산 관광을 갔던 비무장 그 관광객을 총으로 조준 사격해가지고 사살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금강산 관광이 막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그 생각도 합니다. 이게 북한이 명령이 살고 명령이 죽고 그 다음에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매우 경직된 사회이다 보니까 이 관료들, 군인들, 여기도 관료들 아닙니까? 책임의 피가 1번이 돼요. 항상.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경직된 원칙론, 융통성 없이 지나치게 경직된 원칙적 기준을 가지고 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왕자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민간인을 그걸 위에서 보면은 정치 지도자들은 이 미친놈들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은 군대에 있는 그 SOP, 표준 운영 절차, 스탠다드 오퍼레이트 프레셔라고 하는 이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교과서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는 군 시설인데 누군가 민간인이 들어왔어. 그런데 쓰라고 하는데 안 서. 그럼 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미친 짓이에요. 그러지만은 그게 자기네 룰이다. 원칙이다. 뭐 이래버리면 남북관계도 그것 때문에 막히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삥 돌아갑니까 이게. 금강산 관광 여전히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다가요. 이 경우도 그 왜 탈북자가 한 명이 성범죄 같은 거를 저지른 혐의를 받다가 북측으로 탈북 코스로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북쪽으로 다시 진입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이게 뭐 어떻게 됐냐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저기를 했다고요. 국무위원장이라고 그러죠. 국무위원장.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말이에요. 저기 했다고. 이거를 개성이나 이런 데 일대를 방역을 엄청 해라. 코로나가 지금 위험한데 남한에서 코로나 묻어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갖고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했고 앞으로 뭐 이렇게 허락받지 않고 국경이 접근하고 그러면 강력하게 대응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거를 굉장히 기계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측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병균이 옮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바이러스가 이제 옮겨갈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방호복을 입고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 뭐 물건들이나 이런 걸 다 불태웠는데 우리는 시신을 태운 거 아니냐 하고 있고 북측의 주장은 시신은 아니다.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겁니다. 왜 이런 정황이 좀 이제 굳어져 가냐면 이게 이제 있잖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사건 관련해서 9월 25일 통지문을 통해서 우리 측에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과를 했는데 이것도 이례적이다. 북한의 지도자는요 오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합니다 원래. 이게 수령론 같은 걸로 무장하고 있어가지고 사과를 안 하는데 사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아마 그 기계적으로 대응한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니까 남측에 아주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과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통지문도 끊었잖아요. 우리 앞서서도 몇 달 전에 봤지만은 이게 남북 연락사무소도 끊고 우리가 보내는 연락 받지도 않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복원이 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긴급히 남한에다가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이건 어떤 적대적인 그 행위를 일부러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군 당국자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예상이 좀 됩니다. 예, 이런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 차원에서 또 이제 보자면 북측 선박에 발견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 씨가 북측 선박에 발견된 거를 보고 있었어. 그리고 군 당국은 피격까지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북측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대응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국민이 잡혀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그랬다? 그래 놓고 이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래 놓고 이게 이제 그 저기지 않습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걸 그렇게 사살할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게 이제, 뭐 빚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탈북을 한 게, 탈북이 아니지. 그러니까 북한으로 월북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또 이제 그 가족들은 그럴 리가 있겠냐. 그가 월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북측은 통지문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 입장과 함께 검문에 불응한 침입자를 현장의 판단에 따라 사살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은 시신은 찾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해경은 이 씨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이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고 정치권은 그럴 리가 있냐? 그랬다고 하지 않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고 재차 강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논란에 좀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지금 죽은 마당에 이게 지금 종전선언이 지금 할 시기의 얘기냐, 지금 이거 얘기해야 될 시기냐, 이런 이제 논란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이제 트럼프가 대선 가도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뭐라도 하나 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애따 모르겠다 종전선언 이렇게 하기를 좀 바랬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최종적으로 미국에서는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왔고요. 어쨌건 종전선언을 요 타이밍에 이렇게 밝혀가지고 요것이 이제 그 논란이 되기도 했었지만은 또 이제 과거에 월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남한 쪽에서 오히려 총격을 가한 적도 있었다. 월북이 맞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 이제 이게 다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도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게 북한으로 월북을 했건 아니면 표류했건 북쪽의 군인들한테 이제 들어간 마당에 군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특별한 게 없다.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뾰족한 방법이 뭐가 있냐? 그럼 거기에 우리 군대가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 북한도 탈북자가 남쪽으로 들어오면 술을 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넘어가고 나면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 반론을 펼치는 것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아들이 손편지를 써서 대통령한테 호소도 좀 하고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답장도 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거기서 또 유치찬란하게 뭐 손편지로 썼는데 타이핑해서 줬다고 시비 걸고 이런 거는 너무 그렇고 그 저기 뭐냐면은 어쨌거나 대통령이 성의를 표한 거는 맞는데 그런데 이건 사실관계도 끝까지 좀 밝혀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에 관련된 문제니까
사실은 좀 더 밝혀봐야 될 측면이 있고 그거는 좀 앞으로 또 지켜보시면 되겠고 남북 관계에 어떻게 보면 이게 다시 또 이렇게 소통하는 계기를 만든 측면도 있긴 한데 그러긴 한데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만큼 분명한 사실이고 북한에다가도 우리가 이제 공동조사 같은 것도 제안도 하고 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단호하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또 할 말하는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이거를 빌미 삼아서 적대적인 분위기를 또 한껏 키우는 것은 또 이제 그 누구에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한 이런 이제 스탠스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준비한 내용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우리 다음 달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